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지연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GS 연기 평일반 이제 개강했고 개강 날이잖아요. 그래서 OT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수업을 바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OT 먼저 관련해서 전체적인 공인노무사 커리큘럼을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연기 1기, 2기, 3기로 구성되는 거는 다 아시죠? 우리가 캐스케이딩 관점에서 좀 바라보도록 할게요. 캐스케이딩이 뭐죠? 최종 목표를 기준으로 단계별 목표를 세분화해서 보는 것을 우리가 캐스케이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좋은 답안 써야 돼요. 시험 당일에 좋은 답안을 써야 됩니다. 올해 시험 보신 분들도 계신다라고 하니까 올해 시험 기억나세요? 인사노무관리 문제 이거 보고 좋은 답안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하잖아요.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내년에 시험장 들어가셔서 문제 보고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시험 어떤 형태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그러니까 결국은 논술로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논술형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뭘까요? 답안을 잘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답안이 있다. 좋은 답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글 잘 쓰면 좋아요. 논술형 시험인데 그렇잖아요. 글 잘 쓰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글을 잘 써야 되는지 약간 테크닉적인 기법을 저는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믿고 따라오시면 어떻게 문장을 구성하고 어떻게 문단을 구성하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저는 연습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답안은 뭘까요? 좋은 답안이 뭘까요? 노동법 배우셨으니까 형식주의, 실질주의 이런 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뭐 처음 보는 것처럼 말씀을 주세요. 이거 노동법에서 배웠잖아요. 형식주의, 실질주의. 마찬가지예요. 답안지도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구성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단 좋은 답안을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좀 구분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좋은 답안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내용도 좋아야 되고요, 또 형식적으로 목차 구성도 잘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용 면에서 좋은 답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설득력 있는 답안을 쓰셔야 돼요. 설득력 있게 답안을 쓰셔야 된다. 설득력 있게 답안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최소 단위가 문장이에요, 여러분. 단어만 쓰고 단어만 나열하고 오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끝맺음을 해가지고 답안을 구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득력이라고 하는 거는 답안의 최소 구성 단위가 문장이라는 거예요, 문장. 문장을 어떻게 구성을 하냐? 주장과 근거로 구성을 잘 하셔야 된다. 주장과 근거로 문장을 제대로 잘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설득력입니다. 그 다음 형식에서는 목차 구성이에요. 결국 목차 구성을 잘 하셔야 돼요. 구성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답안 구성 어떻게 해야 되냐? 교수님의 니즈에 맞추어서 목차를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문제의 니즈를 파악해서 목차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성력에서 중요한 거는 문제 니즈입니다. 문제에 대한 니즈. 문제의 니즈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 문제의 니즈는 출제 의도예요. 교수님의 출제 의도에 적합한 적합한 목차를 잘 구성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결국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에 가셔서 좋은 답안을 쓰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설득력 있는 문장을 구성해야 되고요. 문제를 보고 출제 의도, 즉 출제 니즈를 파악해서 그 니즈에 맞는 문단을 구성하시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표예요. 이게 최종 목표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고 우리가 다시 커리큘럼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순환별 목표를 우리가 최종 목표가 좋은 답안을 쓰는 거다.
좋은 답안을 쓰기 위한 최종 목표를 기준으로 요렇게 한번 보시면 2기와 3기는 실전 모의고사예요. 그냥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이거 다시죠. 2기랑 3기는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하는데요. 2기에는 50점을 기준으로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3기는 100점. 100점 우리 실전 그대로 연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2, 3기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실제처럼 연습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 3기 때 실전 연습을 하고 이거는 2, 3기 때 좀 더 설명을 드리고 2, 3기 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50분 동안 50점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시고 또 3기에는 100분 동안 100점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답안지 쓸 줄 아셔야 되잖아요. 답안지를 쓰기 위한 기간이 연기와 일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연기 일기의 최종 목적은 다시 좁혀졌어요. 2, 3기 오셔서 답안지를 쓸 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기를 여러분들 배우셨으니까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는 다 아시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저는 일기를 2기와 연기 사이의 매개섭 변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초 내용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 이해를 토대로 목차도 구성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일기의 목표고 일기는 근데 지금 아니니까 연기의 목표를 한번 확실히 잡아두고 가시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문장 잘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예요. 연기 목표는 확실해요. 키워드를 조합해서 양질의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 제대로 된 문장을 저는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예요. 연기의 목표는 키워드를 체크해서 양질의 키워드예요. 그냥 키워드가 아니라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를 밀도 있게 구성한 좋은 문장을 작성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문장. 그냥 여러분들이 막 나열식으로 주장하는 문장 말고요. 밀도 있는 키워드를 조합해서 제대로 된 문장을 서술하는 방법을 저는 알려드릴 거예요. 문장을 잘 써야 문단을 잘 구성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문단 구성하는 거는 순서에 어긋나요. 문장을 구성해야 문단을 구성하고 문단을 구성해야 글을 구성하는 거지 글을 바로 여러분들이 쓰실 줄 아시면 제가 보기에 연기 들을 필요 없거든요. 문장도 제대로 못 쓰는데 뭘 답안지 글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쓴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욕심이고 문장을 잘 써야 돼요. 문장을 잘 써야 문단 구성에서 어려움이 없고 문단을 잘 구성해야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답안지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연기에는 문단이나 뭐 전체적인 글의 완성도 이게 목적이 아니라 문장을 현출하는 연습을 저는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키워드 강조를 엄청 드릴 거거든요. 어떻게 문장을 현출할 때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조합을 해야 설득력 있는 문장을 구성을 할 수 있는지 그거 위주로 저는 수업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연기의 목표는 미시적 이해와 거시적 이해의 통합입니다. 평일반 기준이에요. 일단은 오늘 프린트 중에서 목차 프린트 있죠. 목차 프린트가 거시적 이해를 위한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 시스템적 관점이라 하죠. 시스템적 관점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제가 이제 오늘 드렸던 이제 목차 프린트. 목차 프린트도 있고 마인드맵도 따로 드릴 거예요. 이거 마인드맵 드리는 방법은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목차 프린트랑 마인드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제 간 연결성을 가지고 시스템적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한데 이게 더 중요해요. 미시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본론을 충실하게 쓰실 수 있어요. 우리 인사 노무 관리에서 기본 목차라고 하면 제가 여기 다 써놨어요. 개념, 의, 유형, 특징, 장단점, 시사점, 문제점, 활용 방안. 이게 기본 목차거든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쓰시는 거예요. 이 기본 목차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암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넓은 관점에서 시스템적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미시와 거시의 통합이 우리 연기 목표입니다. 이걸 제대로 해야 좋은 문장을 쓸 줄 아시고요. 어떤 HR 기법과 또 특정 HR 기법을 서로 연관지어서 작성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내용을 충실히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HR 개념, HR 기법을 응용해서 쓸 줄 아는 응용력과 사고력도 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반은 미시적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여기 평일반 학생분들은 어느 정도 인사 노무 관리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상태에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같이 들어갈 거예요. 미시적인 부분에서 내용에 대한 충실한 암기도 중요하고요. 거시적인 부분에서 시스템적 관점에서 HR 제도나 HR 기법을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분도 같이 들어갈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다들 사서 구매하셨죠? 교재는 이제 제 기본서로 나갈 거예요. 기본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미시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목차 프린트나 이제 마인드맵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 이제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참고하셔가지고 공부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기 목표는 결국은 우리가 일기 때 성과를 위한 원인 변수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연기는 여러분들이 일기 때 일기의 효과성 GS 일기 들어가서 이때 성과를 내기 위한 원인 변수라는 거예요. GS 연기는 여러분들이 일기 가서 25점 모의고사 볼 거거든요. 25점 모의고사 치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백지로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예 문장을 못 써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어쨌든 이 GS 1기에는 과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기와 연기 사이에 과도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25점 단문은 쓸 줄 아셔야 돼요. 우리 문제 유형 다 아시죠? 문제 유형. 25점 단문이 있고요. 개방형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사료형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무난한 게 단문형 문제거든요. 난이도가 가장 쉬운 게 25점 단문은 사실 암기한 대로 쓰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조차도 제대로 못 쓰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25점 단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뭐냐? 연기 때 제대로 암기를 안 해서 그래요. 연기 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일기 가서 25점 단문도 제대로 못 쓰는 거거든요. 제대로 공부했으면 일기 때 써야 돼요. 25점 단문은 써야 돼요. 제대로 공부했으면. 그러면 제대로 공부하자 이거예요. 연기 때 우리가 문장은 현출하자. 왜냐하면 문단까지는 구성을 못하더라도 문장을 쓰잖아요. 그럼 답안지는 쓴다 이거예요. 25점 모의고사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일기 들어가서 25점 모의고사를 치셔야 되는데 백지로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백지로 내는 그러한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연기에 좋은 답안, 좋은 문장을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는 작업이 기본서 단권화 작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서 단권화를 연기부터 할 거예요. 우리 같이. 연기부터 기본서 단권화 하면서 키워드가 무엇인지 알려드릴 거고 그 키워드를 조합해서 어떻게 문장을 현출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HR 기법에서 의의를 서술할 때 있잖아요. 취지 이런 것들도 다 설명드릴 거예요.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수업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같이 따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연기 거시적인 부분에서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미시적인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문장을 현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기는 내가 지금부터 답안지를 구성하겠다 이런 욕심은 좀 버리시고요. 남들보다 좋은 문장 쓰겠다. 남들보다 좋은 키워드를 쓰겠다. 남들보다 좋은 근거를 작성하겠다. 이거는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지 작성하잖아요. 3기 가서 빛을 발합니다. 그런 데서 답안지 디테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목차 구성은 여러분들 쉬워요. 이게 연습하면 단기간에 되거든요. 근데 문장을 좋은 키워드를 가지고 좋은 근거를 가지고 작성하는 거는 여러 번 회독해야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연기 때 확실히 잡아두고 가셔야 돼요. 이거를 연기 때 안 잡아두고 1기나 2기 가서 하시잖아요. 늦어요. 늦게 됩니다. 연기부터 키워드를 제대로 잡아두고 그것을 제대로 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2, 3기 때 편해요. 제가 보기엔 이게 더 어려워요. 문장을 현출하는 거. 여러분들의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그거 연습을 우리가 연기부터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의 목표는 제 기본서를 가지고 같이 단권화를 하면서 키워드가 무엇인지 체크하고 그 체크한 키워드를 기준으로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거 위주로 우리가 연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그냥 읽지 마세요. 그냥 읽지 말고 한 주제를 공부하잖아요. 그럼 덮어놓고 떠올려 봐야 돼요. 내가 문장으로 스스로 현출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문장 현출 연습이 기본적인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복습을 하실 때도 반드시 혼자 해야 돼요. 현출 연습을 반드시 혼자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늘어요. 그래서 문장으로 현출할 수 있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나중에 다 알려드려요. 문장 구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출문제 가지고 말씀드리고 GS 2기, 3기 때도 다 모의고사 연습하니까 문장 지금 당장 내가 문단을 구성하겠다. 이러한 욕심은 버려요. 버리시고 문장을 제대로 쓰는 연습을 하자. 이제 그거 목표, 그 목표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연기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학생분들보다 더 좋은 문장을 쓸 수 있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다 책에 있어요. 책에 제가 다 연구한 거거든요.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키워드, 어떻게 좋은 근거를 작성하는지 그거 위주로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다 체크를 하셔서 암기를 하고 혼자 제가 강조드리는 거 해봐야 돼요. 스스로 해봐야 돼요. 그냥 눈에 바르는 식으로 넘기지 말고 덮어놓고 현출을 스스로 해보셔야 된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쓰지 말고요. 이게 계속 말로 해봐야 돼요. 말로. 그럼 좀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로 해보면서 계속 떠오르시면서 내가 제대로 암기를 했는지, 암기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체크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제대로 된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기의 목표는 우리가 좋은 문장을 스스로 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기간이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1기 들어가서 25점 단문 제대로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25점 단문을 쓰겠다라는 1기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기 때 무엇을 하자 우리? 문장을 제대로 현출하는 연습을 하자.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답안지 구성도 물론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2, 3기 때 충분히 단기간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미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기본서 몇 페이지예요? 800페이지 넘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키워드를 조합해서 문장으로 현출해야 돼요. 그게 더 어려워요. 그걸 연기 때 확실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이거 풀어야 돼요. 실제 시험장 가셔가지고 문제를 보고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해서 좋은 답안지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들 올해 시험을 이제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더 그 이제 해설평 같은 거를 좀 해드리고 우리 시험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다시 OT PPT를 보시면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는 항상 50점으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번에 이제 답안지가 저 때만 해도 16페이지였거든요. 16페이지였는데 지금은 20페이지잖아요. 총 페이지 수가. 여러분들이 1문, 2문, 3문 문제 있죠. 이 총 100점짜리 문제를 이만큼 쓰시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 20페이지. 웬만하면 20페이지에 끝내세요. 그래서 20페이지 안으로 쓰셔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분해야 되거든요. 점수별로. 이걸로 한번 볼까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는 쓰셔야 된다. 50점 기준으로 원래 8페이지였는데 20페이지로 늘었으니까 10페이지는 써야 돼요. 8에서 10페이지. 8에서 10페이지. 8페이지 기준으로 5점당 0.8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0.8페이지. 얘는 한 페이지 나오고 그렇게 해서 5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35점은 대략적으로 5.5에서 5.5p에서 7페이지 정도 나오고요. 이건 곱하기 3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2.5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할 때 몇 페이지를 어느 정도 작성할지 먼저 예상을 해두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25점 몇 페이지 쓰면 될까요? 16페이지 기준으로는 4페이지만 쓰면 되는데 20페이지 기준으로는 5페이지를 쓰시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9점, 16점인데 굳이 9점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10점, 15점으로 계산하세요.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10점으로 했을 때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5페이지에서 2페이지 정도 쓰시면 되고 얘는 곱하기 3 하면 되잖아요. 2.5에서 3페이지 쓰면 되고 마지막 25점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페이지 배분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목차 구성을 하고 그 목차별로 문장을 작성해야 돼요. 이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 되시면 기출 분석을 조금 하고 들어갈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써야 되는 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강조되고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시험장 가서 쓰고 오셔야 되는지를 조금 더 강조드리고 올게요. 강조드리고 수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1문을 보시면 성과 관리가 출제가 됐어요. 성과 관리는 이제 평가 관리거든요. 평가 관리가 이제 출제가 됐는데 평가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의 업적, 잠재력, 능력을 조직 목표 달성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과 관리는 인사평가 중에서도 어떤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걸까요? 인사평가의 최근 추세요. 이거를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인사평가의 최근 추세. 인사평가의 최근 추세라는 거예요. 인사평가에는 여러분 배우셨으면 아시겠죠? 총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었죠? 있었을까요? 기억이 안 나나요? 관리적 목적, 전략적 목적, 개발적 목적이 있어요. 과거에는 관리적 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현대적 인사평가는 전략적 그리고 개발적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성과 관리로서 인사평가가 활용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주제를 잡아두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주제를 잡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스템적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 성과 관리가 나왔구나. 인사평가 중에서도 성과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인사평가의 최근 추세로서 인사평가의 목적 중에서도 전략적이고 개발적 목적으로 활용이 됐었어. 이 관점에서 나는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관점에서 한번 문제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해요. 성과평가 방법 중 속성접근법, 행동접근법, 결과접근법의 개념과 장단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과 관리 관점에서 개인의 특성, 또 조직에 필요한 행동, 그리고 결과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답안지를 접근할 때 무조건 핵심 영역을 잡아두고 가거든요. 저는 이렇게 잡을 것 같아요. 여기 통제 영역 제가 써놨죠. 저의 답안지 스킬이에요. 저는 무조건 암기한 대로 쓰지 않아요. 문제에서 요구한 문제의 니즈 있죠. 출제 니즈에 맞춰서 무조건 CSF를 설정하고 갑니다.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경영학적 용어로는. 핵심 성공 요인을 잡아두고 가야 여러분들이 개념과 장단점을 어떻게 쓸지 뭔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본서에 몇 페이지에 뭐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크게 성과 관리가 출제가 됐다. 그럼 성과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인사평가의 개발적이고 전략적인 목적에서 활용이 됐었지. 그러면 그렇게 활용이 됐을 때 내가 답안지를 쓸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까? 요렇게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저는 이렇게 접근할 것 같아요. 성과 관리가 출제됐기 때문에 통제 영역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일단은 개인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량입니다. 역량이 중요해요.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종업원의 능력을 규명하는 것을 역량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 특성을 역량으로 잡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행동. 조직의 성과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행동을 우리가 중요사건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사건 기준으로 쓸 것 같아요. 이거 개발적 목적이거든요. 중요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의 성과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 행동, 즉 기준 행동에 비추어 피평가자의 행동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쓸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CSF와 KPI. 특히
결과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전략과의 얼라이먼트입니다. 전략을 기준으로 CSF와 KPI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은 올바른 측정 지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주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잡고 갈 거예요. 그냥 냅다 암기한 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험장 가서 이렇게 접근하신 분 있으세요? 없죠?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2, 3기 때 가잖아요. 제 시험이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암기한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거 대단한 논리력과 사고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통제 영역 아무나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고 주제감 뭐랄까 이게 논리적 사고력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다 해드릴게요. 저의 목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수험서를 기계적으로 암기한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아 성과관리가 출제가 되었구나. 성과관리라고 하는 거는 인사평가의 전략적이고 개발적 목적이었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개념을 활용했었을까? 이렇게 활용해야지.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서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답안지 쓸 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 설득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을 설득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설득하시는 겁니다. 내가 배운 이론과 내가 배운 기법, 내가 배운 개념을 가지고 통제 영역을 스스로 설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는 필수입니다. 그냥 단지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거? 이렇게 못해요. 기계적으로 암기하면. 그래서 내용에 대한 이해, 저는 그걸 좀 더 연기 때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접근하는 게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있죠. 그것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는 부분과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저에게 질문을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 물음 1-2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특성 접근법에 속하는 도식적 등급 척도법이 출제가 되었고 행동 접근법에 속하는 바스 그리고 결과 접근법에 속하는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요? MBO 이렇게 출제가 되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평정척도법이 나왔다고 무조건 평정척도법의 개념을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경지사도 같이 기출문제를 다뤄요. 경지사 2007년 문제 중에 역량평정척도법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걸 쓰면 돼요. 저는 그거 쓸 것 같아요. 그 역량평정척도법을 평정척도법이라고 하는 거는 평가 요소를 리커트 척도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역량평정척도법은 평가 요소를 역량으로 정의하고 또 그 척도와 기준을 행위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기법을 역량평정척도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념을 가져다 쓸 것 같아요. 역량평정척도법의 개념. 그 다음 이제 바스는 뭐 유명하니까 바스라고 하는 거는 평정척도법과 중요사건 기술법을 혼용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행위 기준, 기준이 되는 행동을 가지고 피평가자의 행동을 평가하는 거예요. 바스는. MBO는 키워드가 4개거든요. 여러분 한번 복습 겸 떠올려 보실까요? MBO에 여러분 배웠으면 MBO 특이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툭 치다가도 나오셔야지. 첫 번째 키워드 뭐였죠?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기간.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부하와 상사의 협의를 통한 참여적 목표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였죠? 협의예요, 협의. MBO는 목표 설정 방식 중에서도 참여적 목표 설정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거 반드시 개념에 현출해야 돼요. 참여적 목표. 참여적 목표. 세 번째는 뭐였죠? 목표 달성 과정에서 피드백을 줘야 돼요. 피드백.
이 이 키워드를 다 살려서 현출을 하셨어야 돼요. 이건 해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럼 MBO 안 배운 거예요. 이 키워드도 현출 못하는 거면 이건 혼나야 돼. 이거는 여러분 제대로 공부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결과지향적 평가다. 여러분 이 네 가지 키워드는 MBO 특혜인데 특혜인데 바로 나오셨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MBO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이제 네 가지 키워드가 이제 핵심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개념을 서술하래요. 그러면서 이제 15점으로 나왔는데 여러분들 개념 쓰라고 순수하게 순진하게 개념만 쓰실 거예요? 아니에요. 최대한 관련된 기본 목차는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목차라고 하면 개념도 있고요. 절차도 있고요. 장단점도 있고요. 평가, 구성, 요건, 면에서의 평가라고 해가지고 인사평가에는 구성 요건이 총 4가지가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이거는 신타수실. 인사평가의 구성 요건. 이거는 기억나시죠? 인사평가의 구성 요건이 뭐예요? 인사평가 제도가 갖춰야 되는 기본 요소. 이거를 인사평가의 구성 요건이라고 하게 됩니다. 일단은 믿을 만한 평가여야 돼요. 그걸 신뢰성이라고 하고요. 또 평가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걸 타당성이라고 하고요. 구성원이 납득 가능해야 돼요. 그거를 수용성이라고 하고 또 시간과 비용은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실용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활용해서 현출을 해주시는 것까지가 기본 목차. 여기까지 기본 목차예요. 이거 특이거든요. 기본 목차는 진짜 여러분 자다가 깨서 이거 현출해봐 하면 이거 술술 나와야 돼요. 기본 목차는 개념, 장단점, 절차 또 뭐 있냐 지금 방금 말한 평가의 구성 요건에서의 검토 요건 이제 기본이고 차별화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거를 쓰셔야 돼요. 시사점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점과 조직의 시사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서술하는 이게 이제 고난이도거든요. 각각의 평가 기법의 문제점을 논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시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고난이도 부분이에요. 고난이도 부분은 별거 없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부분을 조금 답안지 차별화로 쓰시면 된다. 그래서 역량은 일단 절차를 쓸 때 역량 모델링을 활용해서 쓰면 돼요. 역량 모델링을 통해서 역량 수준별 행동 지표를 개발해서 역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구체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라는 가장 큰 취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역량 모델링은 반드시 뭐와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되냐? 직무 분석과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쓰면 돼요. 역량 요건의 직무 연관성을 수립해야 된다. 논리 구조 알겠어요? 역량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근데 이렇게 쓰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없으세요.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 목차는 다 잘 쓰시거든요.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거 못 쓰면 떨어져요. 기본은 해야 돼요. 기본은 하는데 여기서 플러스로 이런 것들을 쓰시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런 것들에서 고득점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통제 영역 설정하는 거. 나만의 통제 영역을 설정하는 게 이게 첫 번째 고득점 포인트. 두 번째는 문제점을 논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 그 부분이 저는 답안지 차별화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조금 수업할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찬가지. 중요 사건을 기준으로 바스를 하게 되잖아요. 특히 우리가 행동평가라고 하는 거는 개발적 목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개발적 목적에서 종업원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 바스는 바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상호 이거 들어보셨죠? 바스의 문제. 상호 배타성의 문제. 한 가지의 행동을 체크하잖아요. 그럼 다른 행동을 고려하지 못하게 돼요. 그걸 상호 배타성의 문제라고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기법 보스예요. 보스의 취지가 바스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답안지 쓰는 것이 정말 나름의 차별화 전략이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답안지 차별화는 남들이 모르는 이론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자. 이거 다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기본 공부 안 한 거예요. 이 기본을 가지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하는 문단을 구성하잖아요. 한 문단. 그럼 몇 줄 안 돼요. 두세 줄?
두세 줄 쓰는 이런 부분이 차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뭐 대단한 이론. 표정이 표정이 안 좋은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 이론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을 조합해서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도 지금 수업 때 다 설명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최대한 답안지 어떻게 구성하는지 저는 글 쓰는 거 위주로 조금 강의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답안지를 작성할 때 어떻게 논리적으로 문장을 구성해야 좋을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니까 이제 너무 겁먹지 마세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여기 결과도 마찬가지. MBO의 가장 큰 목적, 일단 MBO의 목적 결과평가다. 따라서 전략과의 얼라이먼트, 전략을 기준으로 CSF와 KPI를 설정하기 때문에 전략적, 인사평가의 전략적 목적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개인의 성과를 조직의 성과와 얼라이먼트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MBO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 들어봤죠? 이거는 단합의 문제, 톱니 효과의 문제. 이거 다 공통점이 뭐죠? 평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좋은 평가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취지가 전략적 목적이었는데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돼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해결 방안 뭐였죠? 조직의 전략을 기준으로 캐스케이딩을 한다. 결국 BSC와 병행을 해가지고 캐스케이딩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 평가와 집단 평가를 병행하는 것은 왜 캐스케이딩이 될까요? 집단 평가는 개인과 조직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를 써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확실히 좋은 답안지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안지 작성하는 법을 다 알려드릴 거고 여기 있는 내용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거 다 기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기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 구조, 문제점이 뭐고 솔루션이 뭔지 이런 식으로 조합하는 게 어려워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이 안 좋으신데 다 할 수 있어요. 다 이제 믿고 따라오시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래서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이해예요, 이해. 이해를 하셔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조직의 활용 방안을.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 목차는 여러분들 당연히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 개념만 쓰라고 하는데 개념만 쓰면 멍청한 거예요. 그 멍청한 수험 생기고 다 써야 돼요. 기본 목차. 개념도 쓰고 장단점도 쓰고 있는 거 다 써야죠. 다 쓰고 오시는데 여기서의 차별화는 아까 말씀드린 조직의 활용 방안이라는 거예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논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HR 기법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거. 이게 차별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차별화 별거 없어요. 기본 내용이에요. 기본 내용. 기본 내용을 충실하게 알면 여러분들 답안지를 차별화할 수 있는데 굳이 막 추가 프린트 이런 거 하면서 내용 추가하는 식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기본에. 알겠죠? 그래서 기본 키워드 암기를 제대로 하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문도 이제 보시게 되면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에 대한 이게 노사관계가 출제가 된 거예요. 이문에서는 노동조합이 뭐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비공식 집단입니다. 자발적으로 모였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또 특징이 뭐였죠?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속적, 영구적 특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식으로 다 현출할 수 있어야 돼요. 개념 정도는. 그래서 보시면 노동조합의 의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현출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어려웠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경조 선택하신 분들이 아니면 좀 개념이 생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계적으로 암기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래서 보시면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를 단위 조직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이 두 가지를 쓰래요. 조직 형태별 조직의 원리와 조직 기반의 특징을 쓰시오.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직산기를 쓰면 되는 건데요. 우리가 또 노동조합의 형태를 결합의 방식에 따라서도 나누거든요. 연합체 조직이랑 단일 조직으로 나누어요. 근데 뭐, 여러분 이 내용 들어보셨어요? 이거 썼다고? 이거 못 쓰고? 그 이유가 뭘까요? 고민한 거예요. 시험장 가서. 노동조합 조직 형태 나 직상 기일도 배우고 연합체와 여기 단일 조직도 배웠는데 뭐를 쓸까? 가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분명히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전략 시험장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고민한다. 뭘 쓸지 고민한다. 두 번째, 다 쓴다. 뭐가 전략적으로 좋을까요? 다 써요, 여러분. 다 써요. 이거 쓴다고 점수 깎지 않아요. 오히려 쓰면 더 주지, 점수를. 그러니까 이런 거 고민하는 거 자체가 뻘짓이거든요. 시험장 들어가서. 시간 1분 1초 다 중요한 시간인데 왜 가서 이걸 고민하고 있냐고요. 다 써요, 다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문장 가가지고 거기서 막 국어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노동조합 조직 형태가 나왔다. 그냥 아는 거 다 쓰세요. 아는 거 다 쓰면 되는데 왜 가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아는데 못 쓰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써요. 다 쓰면 돼요. 그냥 아는 거 다 쓰고 나오면 더 쓴다고 점수 깎지 않거든요. 전략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모르겠다 하면 다 써요. 모르겠다. 이게 지금 국어인데도 모르겠다. 이게 한글인데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일단 조직 형태는 배웠거든요. 직산길에 아까 말씀드린 단일 조직과 연합체 조직은 배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냥 아는 거 다 쓰고 나오자. 요거는 조금 기계식으로 가야 돼요. 그냥 아는 거 다 쓰고 나오세요. 이거 뭘 쓸지 고민이 되잖아요. 그냥 다 써요. 아는 거 다 쓰고 나오자.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조직 형태별 조직 원리가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조직 형태를 구분하나요? 조합원의 구성원 특징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직종별 노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직종의 근로자, 산업별 노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산업의 근로자, 기업별 노조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업의 근로자, 일반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이렇게 이제 근로자의 구성 특징에 따라서 노동조합 형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 9점밖에 안 돼요. 9점밖에 안 되니까 최대 2페이지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사관계의 의, 노사관계의 중요성, 노동조합의 의, 노동조합의 기능 뭐 요 정도 쓰면 한 페이지 나올 테고 나머지는 그냥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노동조합 형태별의 개념, 또 형태별 조직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구성원의 특징으로 쓰면 되는 거고 이건 장단점으로 그냥 쓰면 돼요. 특징은. 그래서 끝. 그다음 이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인사 노무 관리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2-2문이었습니다. 2-2문이 가장 어려웠는데 그 이유를 보시면 단어가 생소해서 그래요. 단어가 생소해서 조직 관리와 노동시장 통제 방법의 특징을 설명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조직 관리가 이제 경조하시면 친숙하시거든요. 근데 경조가 아니시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세요. 조직 관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내부 노동조합에 대한 조직원들에 대한 통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직 관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 내부 구성원에 대한 관리, 내부 조직에 대한 관리, 이거를 이제 조직 관리라고 하는데 우리 경조엔 다양하게 배워요. 조직 관리. 지금 제가 여러분들 경조 안 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일부러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거든요. 조직 관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복잡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집권화의 반대가 분권화거든요. 분권화, 뭐 집권화도 있고 공식화도 있어요. 복잡성은 일단 노동조합은 직무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복잡성은 보통 이제 분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단 논하지 말고 저는 이걸로 논할 것 같아요. 권한을 부여하느냐, 이제 분권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상위 계층에서 시키는 대로 하느냐, 집권화. 공식화는 규정과 규칙을 사용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서술하시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서술을 하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직종별 노동조합 같은 직종끼리 모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변호사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개인의 니즈를 충족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분권적 통제라고 하는 거는 권한을 위임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였고요. 산별 노조는 조직 구조로 치면 사업부제거든요. 방대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관료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중앙 집권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단위 조직에게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단위 노동조합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분권적 통제, 즉 권한을 위임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 교수님 책이 없어요? 제가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기업별 노조는 핵심이 뭘까요? 사용자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와 자율적으로 교섭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민주적이고 분권적 통제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일반 노동조합은 사각지대 근로자, 배달 라이더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특징이 뭘까요? 사용자와 밀착도가 희박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앙 집권적으로 모여서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카리스마 리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통제를 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진 사각지대의 근로자를 모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용되는 거. 관료적 통제, 뭐 내지는 중앙 집권적 통제, 집권화, 뭐 공식화 다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쓰는 거다. 이거 교수님 책임 없어요? 이거는 제가 논리를 구성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하셔야 돼요. 답안지를 쓸 때 나름의 핵심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근데 쉽지 않아요? 지금 막 다 이해는 되시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는 되시잖아요. 이해는 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가서 쓰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조직 관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노동조합 내부 조직원에 대한 통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내부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노동시장은 외부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 얘는 내부에 대한 거고 얘는 외부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 키워드가 외부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 왜 외부 환경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될까요? 이것도 경조를 배우시면 쉽게 파악을 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환경의 자원은 희소예요. 희소한 자원을 그러니까 결국 노동조합에게 필요한 자원은 뭘까요? 돈이랑 사람이겠죠. 돈이랑 사람. 조합비, 조합원. 조합비와 조합원이라는 핵심 자원을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서 얻어야 돼요. 결국은 노동조합에게 필요한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외부 노동시장에 대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라는 거예요. 노동시장은 외부 환경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통제력을 키우는 과정이다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2기 때는 출제했거든요. 2기 때는 이렇게 통제력을 늘리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권력을 늘리려는 수단이 있고 또 노동조합이 자신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어요. 그건 2기에 출제를 했었어요. 노동조합의 권력 원천. 노동조합이 이러한 필요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권력을 늘리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 파업. 파업. 그다음 교섭도 있어요. 교섭. 협상. 또 뭐가 있을까요? 사용자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협력적 관계.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이거는 문제에서 제가 2, 3기 때 내는 거는 특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직종별 노동조합 교섭력 쓰겠죠? 왜 교섭력이 쓸까요? 핵심 인재들이 모인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을 크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파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왜 파업이냐? 이거예요. 교섭력. 결국은 파업을 했을 때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면 교섭력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직종별 노동조합은 파업 들어가자. 산업별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바로 파업 들어가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교섭을 한다라는 궁극적 목적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섭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섭을 하게 되고 특히 산별 노조가 파업할 경우에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로 파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교섭을 하고 그 다음에 교섭력 수식에 따라서 교섭력을 계산한 다음에 파업에 전략적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기업별 노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협력적 관계. 사용자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되고 종속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섭력이 낮아요. 교섭력이 낮기 때문에 사용자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거예요. 경영 참가, 뭐 단체 교섭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아니면 노사협의회 써도 돼요. 여기에. 협력 관계 구축해야 되니까. 그 다음 일반 노동조합.
아까 말씀드렸죠. 사각지대 근로자들을 모이기 위해서는 파업을 통해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와의 밀착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체 교섭, 그러니까 결국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파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죠? 지금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과 내용, 노사관계의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과 이해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구성할 수 있으시다.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적이 이제 여기 보시면 노동조합 형태별 조직 관리 또 통제 방법을 쓰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몰라도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는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충분히. 이런 식으로 쓰면 분명히 좋은 점수 나올 거예요.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산문.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결국은 연기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저의 이번 커리큘럼 목표가 전략적으로 합격하자예요. 전략적으로.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접근할 때도 전략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면접 방법 중에서도 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된 면접의 개념과 장단점을 쓰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거는 무난한 주제였습니다. 남들보다 모르는 걸 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전략적으로 갈 거예요. 25점이잖아요. 본론을 충실하게 써야 돼요. 장단점을 최대한 좋게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좋은 문장으로. 저 같으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팁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책에 있는 구조화 면접과 비구조화의 면접 장단점 외운 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장단점을 쓰기 위한 여러 가지 HR 기법이나 여러 가지 HR 제도가 있거든요. 저는 역량 면접의 기법을 가지고 쓸 것 같아요. 특히 역량 면접의 기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무 행동 면접이 있고요. 가설적 상황 면접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왔는데 가설적 상황 면접과 직무 행동 면접을 가지고 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가설적 상황 면접은 특정 상황에서 어떤 직무 행동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직무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보였던 경험에 기반한 행동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럼 특징이 뭐예요?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지향적이고요. 얘는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면접을 하기 때문에 지원자마다 달라요. 그래서 직무 행동 면접은 표준화가 어려워요. 표준화가 어렵지만 특정 경험을 기반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인상관리와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요. 지원자의 본심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얘는 반대예요. 반대. 가설적 상황 면접은 미래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표준화된 질문은 지원자의 본심을 파악하기에는 미흡해요.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상관리에 취약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활용해서 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단점 이런 식으로 풍부하게 다 쓸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건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이 PPT는. 강의 기획서에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단점을 교과서에 있는 대로만 쓰지 말자는 거예요. 충분히 이런 식으로 HR 기법을 가지고 내용을 활용해서 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써야 돼요. 결론이나 서론 해봤자 점수 배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서 점수 배점이 가장 큰 건 이거예요. 이거 개념도 아니고요. 장단점. 본론을 충실히 써야 돼요. 본론을 이런 것들은 물론 서론 결론도 잘 쓸 수 있겠지만 뭐 선발의 의, 뭐 선발의 중요성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키워드를 살려야 돼요. 면접의 키워드는 뭘까요? 여러분들 배우셨으면 아셔야죠. 면접의 키워드. 의도적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의도적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중에서도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면접에서 사용하는 매체는 뭘까요? 직접 대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직접 대면을 하기 때문에 정보 충실도가 높아요. 매체의 정보 충실도. 매체의 정보 충실도라고 하는 거는 정보의 양과 다양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정보의 양과 다양성이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면대면 의사소통은. 그래서 면접이 선발의 기법으로 활용하면 좋다라는 거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기업의 정보도 줄 수 있고요. 또 고성과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으로 가지 못하게 유도할 수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면접에 있어서 정말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지금 말한 거 다 쓰고 오셨어요? 시험지 다 쓰고 이거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면접 나오잖아요. 그럼 면접의 개념 써야 되고 의도적 커뮤니케이션이고 면접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매체인지 이것도 써야 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매체라서 뭐가 핵심인지 이런 것들을 다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체의 정보 충실도가 높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재에 선발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논해 주셔야 돼요. 본론을 잘 쓰자. 이건 본론을 잘 써야 돼요. 막 관련 개념 막 끌어다가 쓰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면접이라는 기법을 충실하게 쓰는 부분이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의 목적을 아시겠나요? 문제에서 물어본 걸 충실하게 쓰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연기 때 제가 최대한 키워드 위주로 말씀드릴 거거든요. 의의에서는 어떤 키워드 쓰고 또 이 기법의 취지는 이렇고 또 이 기법의 문제점은 어떻고 또 이 기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법과 병행해서 쓸 수 있는지 요런 거 위주로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연기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12회 연속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결석 없이 쭉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고 결국 이제 연기의 목표는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합격을 하겠다. 효율적이라는 건 뭐예요? 투입을 줄이고 효과를 늘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본론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 기본 키워드를 제대로 암기하자라는 거. 이게 연기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자. 일단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 키워드를 조합해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는 반드시 하시고 가셔야 되는 거고 또 문장 퀄리티 높은 근거 그냥 단어 나열식으로 쓰는 거 아니라 퀄리티가 높은 근거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가져다 써야 돼요. 어떤 이론, 어떤 개념, 어떤 HR 기법, 어떤 HR 제도를 가지고 다양하게 풍부하게 근거를 쓸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장만 하지만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여기 문장 주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장과 근거를 조합한 걸 문장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주장은 다 해요. 누구나 해요. 근데 근거를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작성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장을 위한 퀄리티 높은 근거들을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는 거 위주로 들어갈 거고요. 문단은 여러분 목차 프린트 있죠. 목차 프린트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 이 키워드 여러 번 회독하셔야 된다. 여러 번 회독해가지고 키워드를 내재화 하셔야 돼요. 키워드의 내재화. 여기까지가 연기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계획서를 좀 빨리 이제 보도록 할게요. 원래 30분만 OT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오래 걸렸고 일단 여러분 평일반은 12회로 구성이 되었어요. 12회. 12회 꾸준히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12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선은 제가 공지사항입니다. 12월 27일 토요일에 이슈 특강 할 거예요. 이슈는 따로 빼서 할 거거든요. 이슈 특강. 이건 좀 적어둘게요. 27일 토요일 2시부터 5시 반까지는 이슈 특강을 평일반 학생분들이랑 주말반 학생분들이랑은 무료로 수강하게끔 열어둘 거예요. 그래서 이슈 부분은 따로 특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아서 그래요. 양이 많아요. 그 다음 이제 카페 주소도 여기 이제 뭐 사진 찍어 두시면 편하겠죠. 사진으로 뭐 찍어 두시든지 해가지고 중요한 건 등업을 신청해 주세요. 정회원. 그렇게 하면 제가 내일 마이박스 올려드릴게요. 별거 아닌데 마인드맵 파일은 여기 올려드릴게요. 마인드맵 파일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있잖아요. 태블릿 PC 그걸 활용해서 보면 좀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 파일은 프린트보다 스마트 기기 활용해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공개 강의니까 비번은 2회차 때 제가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교재 다 구입하셨죠? 이제 교재를 가지고 제가 수업을 나갈 예정이고 특수 프린트 오늘 받으셨죠? 목차 위주로 나갈 거고요. 보충 프린트는 거의 안 드릴 건데 이제 필요시에 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 이제 마인드맵은 여러분들 마이박스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OT 진행했고요. 구체적으로 오늘 그 수업 조금 나가도록 할게요. 수업 좀 나가다가 10분 쉴게요. 8시쯤 쉴게요. 8시쯤. 먼저 이제 인사관리 개념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기본서 피셔야죠. 기본서 여기 몇 페이지죠? 4페이지 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단권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밑줄 시간이랑 필기 시간 따로 드릴 테니까 천천히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밑줄 그으세요. 밑줄. 형광펜 다들 있으시죠? 일단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인적 자원이라는 직원이에요, 직원. 직원에 대한 관리, 매니지먼트 뭐였죠? 플랜트 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을 기업의 욕구와 근로자의 욕구를 함께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확계평 보유방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필기를 따로 가지고 왔죠. 인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기업의 자원은 한정적이죠.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법을 배우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게 됩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예요. 말 그대로.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 별거 없어요. 여기서는 중요한 건 없고. 그래서 결국 인사관리의 연구 대상, 이건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기업에는 수행되어야 되는 일이 있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한 사람이 있게 됩니다. 일단 이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 하면 우리나라식, 동양식 관리가 되는 거고요. 직무를 중심으로 사람을 이렇게 투입하는, 결국 그 직무 중심 관리라고 하죠. 직무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거는 미국식, 서구식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칭되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무를 기준으로 인사 관리하면 서구식 관리고요. 우리나라는 사람, 즉 연공 중심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같이 띄워놓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인적 자원 관리가 중요하냐 했을 때 첫 번째, 사이먼은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로서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먼의 의사결정 이론도 밑줄을 칠까요? 기업의 경영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의사결정,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업의 경영 활동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경영 활동의 효율성, 경영 성과라고 써도 돼요. 경영 성과는 의사결정의 질에 달려 있다. 사이먼 학자 체크하시고, 의사결정의 주체자는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의 질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의사결정,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여러분 카츠 기억하세요? 카츠에 따라서 최고 경영층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을 짜고, 그게 다 뭐죠? 기업에서의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의사결정은 조직의 방향과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먼의 의사결정 이론에 따르면 인적 자원은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도 여러분 다 아시죠? 인적 자원의 특징, 기업에서는 자원이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인적 자원, 재무적 자원, 또 이제 물적 자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람과 관련된 자원은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 인적 자원이에요. 인적 자원이 무엇이냐? 근로자 개인이 보유한 KSA. 이거를 인적 자원이라고 하게 돼요. 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은 뭘까요? 사회, 소사이어티. 사회라는 거는 언제 사회라는 용어를 쓸까요? 2명 이상 사람이 모이면 사회라고 하게 돼요. 결국 여기 보게 되시면 얘는 사람 한 명이 보유한 KSA이고요. 여기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발생하는 특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하자는 걸까요?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협력을 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자본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 보게 되시면 상호작용과 조정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다라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모여서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에 기인한 자산입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사람 간 관계를 의미하게 돼요. 사람 간 관계. 사람 간 관계에 기인한 자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이에요. 상호작용이나 협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특히 여러분 팀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팀제. 팀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직무잖아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까 뭐 싸우지 말자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답안지 쓰면 안 되니까 우리가 경영학적 용어로 싸우지 말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집단의 역기능이거든요. 집단의 역기능을 사회적 태만이라고 해요. 사회적 태만 또는 조직의 역기능적인 갈등, 역기능적 갈등, 또 조직 정치 이런 것들이 다 단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모일 때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는 거죠.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는 거고 플러스 요인은 뭐 사회적 촉진이에요. 사회적 촉진. 사회적 촉진, 시너지 효과, 또 무엇이 있을까요? 협력, 뭐 팀워크 이런 것들 다 좋은 거. 사람과 관련된 자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밑에서 배울 재무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보다도 중요해요. 인사 관리이기 때문에. 다시 사람과 관련된 자원 첫 번째. 근로자 개인이 보유한 KSA. 그게 인적 자원이고요. 아무리 훌륭한 인재들이 모이더라도 이런 거 하면 성과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나빠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발생할 때의 사회적 자본.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재무적 자원, 물적 자원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자원 기반 이론 중요하죠. 이거는 특기 주제입니다. 자원 기반 이론. 우리가 뒤에서 배울 전략적 접근에서도 보게 될 내용이에요. 오라일러와 페퍼는 인적 자원을 숨은 가치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재무제표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중요한 자원이라는 거예요. 특히 인적 자원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물적 자원이나 재무적 자원과는 차별적인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성과의 수행자다. 즉 일을 하게 되는 주체이고 직무만 가지고 조직이 운영되진 않잖아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격을 갖춘 개인이다.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니즈가 있다라는 거예요. 욕구나 니즈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사이먼이 강조했죠.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로서도 중요하고 기업 외부와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가진다.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주체, 인격, 의사결정자, 인터페이스. 이 네 가지가 키워드예요. 인적 자원만이 가지는 차별적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적 자원과 재무적 자원이라는 유형 자원과 구분되는 차별적 속성을 의미하게 되고요. 네 가지 키워드 무엇이다? 주체, 인격, 의사결정자, 인터페이스. 이 네 가지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암기하시면 돼요. 인적 자본의 개념 가도록 할게요. 인적 자본 아까 말씀드렸죠. 근로자, 개인이 보유한 KSA를 인적 자본이라고 하고요.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는 인적 자본을 직원을 뭐라 부를까요? 인건비라고 하겠죠.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사관리에서는. 뭐 재무관리나 회계관리는 인건비라는 비용으로 간주를 하겠지만 인사 노무관리에서는 인적 자원이라는 개념으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적 자원. 자원으로 간주한다? 이거는 무엇으로 간주하겠다? 경쟁력의 원천으로 간주하겠다. 이 경쟁력의 원천에 동그라미 할게요. 비용이 아니라 미래 투자할 자본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기를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비용 절감의 목적이 아니라 이거 안 써도 돼요. 이 필기는. 비용 절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해야 되는 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인적 자원의 중요성 일단 이런 거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경쟁력의 개념. 한 기업이 업계에서 시장을 점유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다. 밑줄 칠게요. 경쟁력이란 한 기업이 업계에서 시장을 점유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다. 경쟁력의 원천이 과거에는 산업사회에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방금 배운 자원 중에서도 뭐 돈이나 시설이겠죠. 그러나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무엇이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라는 걸까요? 근로자가 보유한 KSA가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정보사회에서 경쟁력의 원천은 근로자가 보유한 역량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쓰시면 더 좋겠죠. 현대사회에서 왜 근로자의 KSA가 중요한지 그 근거가 지식정보사회라는 거예요. 지식정보사회.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이 표는 안 외우셔도 돼요.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재무적 자본이 중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건 이제 과도기고 여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혁신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 어떤 자본이 중요하다?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 뭐 내지는 사회적 자원 또 여기에 쓰셔도 돼요. 인적 자원이나 사회적 자원과 같이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통한 경쟁 우위 창출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키워드 이거죠. 사람을 통한 경쟁. 이게 키워드예요. 사람을 통한 경쟁 우위 구축. 결국은 경쟁력의 원천이 어떤 자원이 된다라는 거죠? 인적 자원 혹은 사회적 자본이 된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맥켄지 앤 컴퍼니라는 이제 회사에서는 인재 전쟁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하면서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를 데려오고 그러한 인재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를 하게 된다. 맥켄지 앤 컴퍼니에 있는 인재 전쟁의 내용은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선발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유지 관리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죠.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그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를 활용할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인재 전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래서 같이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날 기업의 핵심 전략 자원은 재무적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자기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인재 전쟁 이야기 다시 하고 있죠. 유능한 인재를 확보를 해야 경쟁에 이길 수 있다. 결국 자원 기반 관점은 이게 핵심 주장이에요. 경쟁자가 가지지 못한 자원을 보유해서 내부 역량만 좀 쓸까요? 내부 역량이 핵심입니다. 기업이 가진 자원을 통하여 내부 역량을 키워야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자원 기반 이론의 이제 시초는 펜로즈라는 학자입니다. 이건 참고로만 보세요. 기업은 여러 생산적인 경영 자원의 집합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기업의 생산성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다? 기업이 보유한 내부 자원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는 이거예요. 바니의 자원 기반 이론이다. 인적 자원의 속성은 무한한 부가가치에 있다. 여기 밑줄 칠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돈을 벌어다 주는데 그 돈을 벌어다 주는 액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를 많이 가져다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적 자원을 기업의 경쟁력으로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로 보는 시각은 이제 바니의 자원 기반 이론. 결국은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이죠. 바니의 자원 기반 이론이다. 인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해야 조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적 자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첫 번째 무형 자원이라는 거예요. 무형 자원. 큰 범위, 인적 자원이 속한 큰 범위 내에서는 무형 자원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속하는 거죠. 무형 자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 자원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조직의 역량도 있을 수 있고, 뭐 조직 문화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자원이 있는데 이 무형 자원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적 자원이라는 거예요. 무형 자원 중에 인적 자원에 속한다. 무형 자산의 특징 쓸게요. 독특하고 무궁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무형 자산의 특징, 독특하고 무궁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무형자원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 리카르도식 렌트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리카르도식 렌트라고 하는 거는 비옥한 땅을 계속 돈 잘 벌고 열등지는 돈을 못 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적자원에 대입을 해볼까요? 탁월하게 훌륭한 인적자원을 확보한 기업은 돈 잘 벌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돈 못 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시면 이 부분을 밑줄 칠까요? 탁월하게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한 기업. 그래서 결국은 비옥지는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이 없는 기업, 열등지에 비하여 리카르도식 렌트를 창출할 수 있다. 라는 거는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렌트가 인적 자원의 가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형 자원의 특성. 이건 좀 쓸게요. 왜 무형 자원이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가? 두 가지 특성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이건 필기할게요.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무형 자원의 특성.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자원의 이질성이고요. 하나는 자원의 비이동성입니다. 헤테로제네이티, 우리가 뒤에서 다양성이라는 단어로 볼 건데요. 헤테로제네이티라고 하는 거는 차이예요. 차이. 경쟁사가 가지지 못한 자원, 다른 자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업마다 가진 자원은 다르다. 차이니까. 차이가 있는 자원을 보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자원의 비이동성입니다. 다른 기업으로 쉽게 이전되지 않는 속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밑줄칠게요. 모방 불가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쟁자가 자사의 경쟁 우위를 모방을 하지 못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별도로 필기를 해왔죠. 이거예요. 말 그대로. 한 기업의 자원은 다른 기업으로 쉽게 옮겨질 수 없는 속성을 비이동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무형 자원이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경쟁 우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할까요?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할까요? 지속 가능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경쟁 우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네 가지 속성을 지금 배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경쟁 우위를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유지해야 되죠, 기업은. 그래서 인적 자원이 창출한 리카르도식 렌트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속성을 반이는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게 되시면 가히모대. 일단은 여러분 두 문자를 따드리면 가히모대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가히모대. 일단은 가치라고 하는 건 돈 벌어다 주는 거예요. 여기 밑줄 칠까요? 평균 이상의 수익 창출. 나머지는 그냥 눈에 바르시고요.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평균 이상의 수익 창출. 희소하다라고 하는 거는 리카르도식 렌트랑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돈 버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돈 벌 수 있다. 특정 기업만 돈 벌 수 있게 하는 속성. 희소성. 밑줄 칠까요? 경쟁자가 렌트를 창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속성. 이걸 희소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답안지 연출할 때. 가치 무엇이다? 평균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원천. 리카르도식 렌트 여기에 써도 되는데 여기에 써도 좋겠죠? 경쟁자의 렌트 창출을 억제하는 속성. 이것이 무엇이다? 희소성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방 불가능성은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할 수 없는 자원에 밑줄 칠게요. 경쟁자가 따라할 수 없어야 된다. 왜 따라할 수 없느냐? 이 세 가지 속성 때문입니다. 경로 의존성의 경, 인과관계 모호성의 인, 사회적 복잡성의 사라고 쓸게요. 경인사.
다음 페이지 가시면 경인사의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의존성의 핵심 키워드는 역사예요. 역사. 기업의 역사는 쉽게 따라할 수 없죠. 기업이 가진 역사, 기업의 역사적 배경, 기업의 역사, 인과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거는 성과의 원인 변수를 쉽게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성과와의 인과관계를 쉽게 밝힐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이나 HR 기법, HR 제도가 성과로 이어지느냐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적 모호성은 성과와 HR 기법, HR 제도 이런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라는 거고, 마지막에 사회적 복잡성은 기업이 가진 인맥이에요. 기업의 인맥.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다. 이걸 쓸까요? 이걸 데프트 교수님은 조직 간 관계라고 서술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복잡성이라고 하는 건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아까 네트워크 뭐라 그랬죠? 관계라 그랬죠. 관계는 사람끼리 맺을 수도 있고 그게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개념이고요. 기업도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그게 이거예요. 사회적 복잡성. 기업 간 관계입니다. 기업 간 관계. 데프트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데프트 교수님 책. 기업과 기업 사이의 네트워크. 이걸 사회적 복잡성이라고 하게 돼요. 여러분 답안지 현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적 복잡성을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다. 여기까지 쓰는 것도 물론 훌륭하지만 여기에 저는 이런 것까지 쓸 것 같아요. 기업과 기업 사이의 관계다. 조직 간 관계, 조직 간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런 것들 쓰면 좋겠죠. 그러면서 저는 더 나아가서 경조하신다 하면 이거 쓰면 좋아요. 조직 생태 시스템 관점에서 조직 간 관계는 복잡하다. 여기까지. 이거 설명 더 드릴게요. 일단 쓰고 필기하고 설명드릴게요. 필기했어요? 빨리 필기. 조직 생태 시스템 관점에서 조직 간 관계는 복잡하다. 복잡하기 때문에 따라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복잡한 이유도 제가 데프트 교수님 책을 스캔해서 가져왔어요.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썼어요? 이게 데프트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조직 간 관계. 제목이 조직 생태 시스템이죠.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생태 시스템 개념은 모르셔도 돼요. 기업 간 관계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시스템을 조직 생태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모르셔도 되고 어때요? 복잡하죠? 그래서 따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시 책으로 오셔서 경인사 이해되시죠? 경인사라는 속성 때문에 따라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체 불가능 가도록 할게요. 대체 불가능이라고 하는 건 대체 인력을 배치하더라도 동일한 속성을 내기 어려운 속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대체 인력을 배치하더라도 해당 인력이 창출하는 동일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만큼 이게 기여돼요. 차별성이 커야 된다. 여기 이제 밑줄 칠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에 있는 인적 자원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더라도, 그러니까 모방을 했어요. 모방을 하더라도 특정 기업에서만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왜 대체가 불가능할까요? 그 인적 자원을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조직적 자본의 기난 속성. 이 조직적 자본이 무엇이냐? 이거입니다. 사람 간 관계,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 사람이 시너지 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과 맞는 조직 문화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간 관계,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은 다 조직적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시면
앞글자를 따서 이걸 쓰고 갈까요? 앞글자를 따면 불인이 되는 경우는 이 앞글자고요. 불이 오라는 앞글자는 조직적 자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조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인이라고 하면 이게 이 부분이 앞글자가 되는 거고, 불이 오라고 하게 되면 오르게니제이션, 이게 이제 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이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도화, 조직화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화된 조직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겠다. 제도화된 조직적 능력. 이게 키워드예요. 제도화된 조직적 능력. 그것을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특정 기업이 가진 HR 제도를 예를 들어 따라했어요. 따라했는데도 특정 조직에서라서 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활용해서 쓰면 좋겠죠. 대표적으로 고성과 작업 시스템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고성과 작업 시스템? 성과를 내기 위한 HR 기법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이 고성과 작업 시스템이에요. 근데 고성과 작업 시스템은 어느 조직이나 다 활용해서 성과를 내는 건 아니에요. 대규모 기업에서만 활용이 가능해요. 조직의 자원이 풍부해야 되거든요. 조직의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소규모 기업은 좋은 제도, 즉 좋은 고성과 작업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조직적 자원, 조직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창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대체 불가능성은 이게 키워드예요. 제도화된 조직적 능력, 제도화된 조직적 능력으로 키워드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시면 여기 결국은 모방 불가능성까지와 여기 보시면 이제 대체 불가능성까지가 똑같아요. 성과가. 근데 좀 다르거든요. 제가 여기 각주를 가져왔어요. 여기서 가히 모대 대까지 있는 특성은 가치 창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기업에 특화된 성과로 창출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밑줄칠게요. 가히 목까지만 있어도 경쟁 우위를 지속 가능하게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대체 불가능성까지 있으면 뭐까지 가능하다? 그 기업에 특화된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글자 딴 거예요. 가히 모대. 가치의 가, 희소성의 희, 모방 불가능성의 모, 대체 불가능성의 대, 가히 모대, 가히 모대.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경쟁 우위를 가지려면 특정 자원이 경쟁 우위를 가져서 전략적 가치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자원의 이질성과 자원의 비이동성. 그 두 가지 속성이 있었어야 돼요. 자원의 이질성과 자원의 비이동성. 이게 경쟁 우위를 위한 속성이에요. 그러나 이 경쟁 우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히모대라는 이 네 가지 속성이 필요하다. 이걸 불인이라고도 하고 불이오라고도 부르게 된다. 그렇게 해야 무엇이 가능하다?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대체 불가능, 여기까지 있어도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창출이 가능한데 대체 불가능까지 있으면 무엇까지 가능하다? 그 기업에 특화된 성과, 그 기업에 특화된 성과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사점만 체크하고 10분 쉴게요. 경쟁 우위를, 이건 쉽죠? 경쟁 우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자원은 가히모대, 가히모대라는 이제 네 가지 불인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의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인사관리의 연구 대상과 목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